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누리호도 잘 발사된 것 같으니까 오늘 첫 번째 케이서 리서치 온라인 워크숍도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정혜도 교수님을 소개를 해드리면, 정혜도 교수님은 인제의대를 나오시고 원광대학교 조교수를 거쳐서 현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비뇨기과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합니다. 일산백병원 정혜도입니다. 네, 그래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희 메타 분석에 처음 시작할 때 어, 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인트로덕션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선 메타 분석의 정의하고 그다음에 메타 분석의 역사, 그다음에 메타 분석 시작 시의 제 개인적인 경험, 그다음에 이제 메타 분석 용어, 그다음에 자료 분석과 결과 제시에서 메타 분석의 통계 방법, 그다음에 이제 메타 분석 논문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분석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우선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방대한 1차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어, 뭐 중재, 진단, 예후 및 기타 여러 분야에서 최신의 연구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런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이런 이제 메타 분석을 이용해서 이런 개별적인 1차 연구들을 통계적으로 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 분석을 하게 되면 개별 연구의 이런 표본 크기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많이들 보시던 그림일 텐데 이제 각 연구 디자인에 따른 에비던스의 순위가 되겠고 역시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하고 메타 아날리시스가 제일 에비던스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의 역사를 보시면 이런 짐 V 글라스라는 그 선생님께서 통계학자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에 대해서 메타 분석은 그 아날리시스에 대한 아날리시스다라고 처음 언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메디컬 리서처들이 메타 분석을 했는데 어, 네, 여기 보시는 이제 뭐 피터 에루드 그다음에 유명한 코크란 선생님께서 이런 그 하트 어택에 대한 아스피린의 연구를 RCT를 했는데 그 통계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RCT 연구들을 메타 분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메타 분석을 많이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푸크란 선생님은 지금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고 현재 저희 코크란 리뷰를 창립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메타 분석은 어, 예전에 이제 이준 교수님께서 이제 PCNL 예방적 항생제에 대해 메타 분석을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 주셨던 게 제 첫 메타 분석을 시작하게 된 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메타 분석 경험이 없었어서 이제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주영 교수님께도 많이 여쭤보면서 했지만 이제 우선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메타 분석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메타 분석에서 뭐 다양하게
메타 분석에 대한 그런 문헌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참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나오는 이 체계적 운항고찰 매뉴얼도 참조를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요 이제 김정 선생님께서 지은 이런 쉽고 편하게 메타 분석이란 책, 그리고 어, 심성률 선생님께서 지은 요 알 메타 분석이라는 책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김재영 선생님이 또 유튜브를 운영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동영상 강의로 메타 분석에 대한 강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장 강의도 좀 찾아서 들었었는데 이제 고대에서 진행하는 그 메타 분석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하루 종일 이렇게 강의도 듣고 실습을 또 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었었고, 요번에 한 8월 달에도 또 이렇게 워크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 있으시면 직접 등록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뭐 책들하고 문헌들하고 다 이렇게 어, 내용을 공부해 보니 우선 메타 분석을 시작할 때 어떤 주제를 정했으면 그 주제에 대한 기존의 최근 메타 분석을 먼저 참조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PCNL의 예방적 항생제에 대한 그때 당시에 이제 최근에 이제 메타 분석 연구를 찾아서 어떤 식으로 내용을 썼고 내용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는지 참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요 잠깐 이 그 논문을 보면 앱스트랙트를 보시면 그래서 이런 예방 PCNL에 있어서 예방적 항생제의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메타 분석을 했다. 그리고 머티리얼 메소드에서는 이런 시스테마틱 리터러처 서칭을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했다. 이런 기술을 돼 있는 거를 보았고요. 그다음에 리절트에서는 어, 결국 이제 어, 수술 전에 이제 싱글 도즈로 할지 길게 프리옵으로 예방적 항생제를 쓸지 비교를 한 건데 그래서 아웃컴으로 포스트 업 sepsis, 피버, 뭐 포지티브 펠빅 유린, 스톤 컬처 등을 봤다. 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논문을 요거 비슷하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인트로덕션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뭐 PCN에 대한 예방 항생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이런 메타 분석을 진행을 했다고 돼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머티리얼 메소드에서 뭐 검색 방법이라든지 뭐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 그다음에 뭐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는지에 대한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조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 프로그램으로 여기서 이제 리뷰 매니저라는 걸 했다고 돼 있었고 그래서 통계 프로그램은 뭐 리뷰 매니저 이런 걸 쓰면 되겠구나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 분석한 논문들에 대한 테이블을 정리를 한 거를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에 대한 그래프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를 확인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포레스트 플롯을 봤는데 아무튼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프리옵으로 좀 익스텐디드하게 예방적 항생제를 쓰는 것이 어, 이런 sepsis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최신 논문 그 이후에 새로 나온 논문들을 추가로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그 PCNL 이후에 인펙션이 더 될 수 있는 그 하이 리스크 페이션츠에 대해서 따로 분류해서 하는 논문들이 이제 몇 건 이렇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는
좀 차별화를 이렇게 하이리스크 그룹하고 아닌 그룹하고 좀 나눠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당시에 이제 비뇨약회에 그 작성해서 초록을 제출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초록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논문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서 요거에 대해서 더 분석을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펀메드, 엠베이스 그리고 이제 저희 국내 논문이 있어서 코리아메드까지 포함시켜서 문헌 검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웃컴은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로 피버하고 SIRS로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10건의 논문으로 분석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정리를 하였었고 여기서 이제 포스트 PCNL 이후에 그 인펙셔스 컴플리케이션이 많은 하이리스크 그룹은 정의는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는 경우 ECM 이상 스톤 사이즈 그다음에 리커런트 UTI 과거력이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후에 이제 뭐 펀넬 플롯 관련해서 말씀드리긴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이 펀넬 플롯을 했더니 이런 출판 오류 가능성은 적어 보였고 우선 피버에 있어서는 싱글 도우즈나 익스텐드 도우즈나 그 피버 발생률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SIRS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익스텐디드 도우즈를 쓴 게 SIRS 그 합병률이 적긴 했는데 하이 리스크는 당연히 이제 익스텐디드를 쓰는 게 좋았고 근데 이제 하이 리스크로 분류를 안 한 연구들을 따로 서브그룹 했을 때는 어, 싱글 도즈 예방적 항생제 쓴 거랑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때 이제 연구 결과로 어, 예방적 항생제로 싱글 도즈를 쓸 수는 있겠지만 하이 리스크 환자에서는 예방적 항생제를 좀 길게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논문을 출판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논문에서도 이제 디스커션에 얘기했던 게 아, 이제 하이 리스크에 대한 따로 구분을 이제 해서 논문을 기존의 최신 논문하고 차별화를 두었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022년도 EAU 그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PCNL의 예방적 항생제 관련해서 요 이제 301번 참고 문헌이 그 아까 말씀드린 최신 논문 최신 메타 분석 논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프리옵으로 좀 길게 쓰는 게 싱글 도우즈보다 포스세시스를 줄일 수 있다. 요게 2022년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요번에 2023년도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저희가 저번에 이제 방금 제가 출판했다고 말씀드렸던 논문이 참고 문헌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어, 하이 리스크로 딱 그룹 명시되지 않은 연구들을 해보니까 싱글 도우즈로 해도 익스텐디드로 항생제 승분하고 그런 합병증 발생률이 동등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메타 분석에 대한 용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효과 크기라는 이펙트 사이즈라는 용어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질성, 헤테로제니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고정 효과 모형, 픽스드 이펙트 모델, 별량 효과 모형, 랜덤 이펙트 모델, 그다음에 이제 포레스트 플롯, 그다음에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 그다음에 리스커 바이어스, 피코 등은 이 용어를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효과 크기라는 거는
메타 분석에서 이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량적인 지수인데, 그래서 어떤 치료에 대한 효과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변수 간의 관계 크기를 표현해서 메타 분석에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분석 단위에 해당되고, 크게 이제 이분형 자료에 있어서는 오즈 레이쇼나 그 렐러티브 리스크를 쓰게 되고, 연속형 자료에 있어서는 민 디퍼런스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균 효과 크기라고 하는 거는 오버롤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각각의 이펙트 사이즈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종합적 그 해당 주제나 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 메타 분석 논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포레스트 플롯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타 분석에 이제 기본적인 결과가 제시되고요. 그래서 각 스터디들의 저자명하고 출판 연도가 표시되고, 그다음에 중재군과 컨트롤군이 표시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연구의 이런 효과 크기, 그다음에 통계적 유의성,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가중치, 평균 효과 크기 등이 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각각의 연구에서 이 사각형, 요 이렇게 사각형은 결국 이제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 이게 이제 효과 크기가 크면 사각형의 크기도 커지고요. 그래서 어, 이게 플러스 쪽에 있는지 마이너스 쪽에 있는지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고, 그래서 사각형의 크기는 가중치, 그래서 어, 가중치가 클수록 사각형의 크기는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각 연구의 통계적 유의성은 요 이제 가로막대 길이로 표시되는데, 이게 이제 95% 신뢰 구간이 되겠고, 대개 이제 신뢰 구간이 넓으면 그 연구의 가중치는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다이아몬드는 최종 종합적인 평균 효과 크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 이질성은 그 이제 각 이제 메타 분석에서 각 연구된 그 분석된 연구들의 효과 크기 간의 차이를 이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질성이 너무 크면은 그런 종합대 결과인 오버롤 이펙트의 신뢰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흔하게 이질성을 보는 어, 방법은 아이스케어라고 해서, 대개 이제 50% 이상 값이 나오면 이질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질성이 큰 경우는 저희가 분석을 할 때 랜덤 이펙트 모델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픽스드 이펙트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질성에 대한 예시를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피겨에 이제 요 A 하고 C는 요 아이스케어 값이 0%, 7%가 되므로 픽스드 이펙트 모델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기술을 할 수가 있고, 요 피겨 이제 B에서 보면 아이스케어 값이 89%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분석할 때 이제 랜덤 이펙트 모델을 사용했다고 어, 저희가 이제 메서드에서 기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입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출간 오류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가 되는데, 출간 오류라고 하는 거는 어, 연구의 이제 질과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만 되게 연구가 잘 출간됐고, 그렇지 못하면 출간이 안 돼서 어떤 메타 분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걸 이제 스몰 스터디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은 요 A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요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를 보기 위한 퍼널 플롯이라고 하는데요.
A 같은 경우는 좌우 대칭으로 잘 돼 있으면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B의 그림처럼 한쪽으로만 쏠려 있으면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약간 B 같은 경우에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B 같은 경우에 조금 대칭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추가로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가 있는지 에거스 테스트라는 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R로 분석을 하는 건데 p-value가 0.05 이상 나오면 요거는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다음 이제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문헌 검색을 하고 이제 각 연구에 대한 그 질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RCT 연구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존에 코크란에서 제공하는 ROB나 뭐 다운스트림 블랙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최근에는 ROB2라는 툴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무작위 연구에서는 마이너스나 뉴캐슬 오타와를 많이 썼었고 최근에는 로빈스 i2를 많이 어, 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분석에 이제 실제 이제 시작할 때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뷰 질문을 확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피코라고 하는데 질문을 확정하고 이제 프로토콜 작성 후에 문헌 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문헌 선택과 분류, 자료 추출을 한 다음 질평가, 그다음에 자료 분석 결과 제시, 그다음에 이제 결론 도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코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질문 예를 들면 신장결석 환자에서 울트라미니 PCNL이 RIRS와 비교해서 이득과 유해는 어떠한가 주체를 정했을 때 P는 페이션트의 약자로 연구 대상 집단이 되고 여기서 이제 신장결석 환자가 되겠고 I는 인터벤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하려는 중재군이 되겠고 여기서는 울트라미니 PCNL이 되겠습니다. C는 컴패리슨의 약자로 대조군으로 RIRS가 되고 O는 아웃컴의 약자로 결과 평가 변수 그래서 뭐 스톤 프리 레이트나 컴플리케이션 레이트, OP 타임, 하스피탈 스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정하고 피코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11월 달에 인하여대 정두영 교수님께서 또 자세히 강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프로토콜을 작성해야 되는데 메타 분석하기 전에 프로토콜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작성하면 이런 투명성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프로토콜 작성 시기에 어떤 다른 중복되는 메타 분석이 없는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증명된 문서로서 활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등록 사이트가 있는데 주로 저희는 이제 프로스페로라는 데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스페러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을 하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프로토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뷰 주제가 뭔지, 그다음에 문헌 검색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뭐 인터벤션 군하고 컨트롤 군은 어떻게 할 건지,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컨트롤 군은 뭘로 할 건지, 뭐 이렇게 각각 작성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메인 아웃컴에 대해서도 작성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이나 ROB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게 돼 있고, 뭐 데이터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작성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등록이 됐다고 컨펌이 받고 하면 나중에 논문 작성 후에 그 등록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토콜 작성 후에 이제 문헌 검색을 하고
문헌 선택 분류 자료 추출을 해야 되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7월 달에 이제 경북의대 문영준 교수님께서 또 자세히 강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문헌 추출한 거에 대해서 각각의 질평가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9월 달에 저희 수천여의대 김도경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할 이제 문헌들을 골라냈다면 그다음에 그 이제 문헌들을 갖고 자료 분석을 하고 결과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꼭 그 메타 분석 저기 논문에서 들어가야 될 그림하고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터디 플로우 차트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 그래프들 그다음에 저희 출간 오류를 보기 위한 펀넬 플랫, 그다음에 포레스트 플롯, 그다음에 각 연구들의 특징을 나열한 테이블 1 이게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프리즈마 플로우 다이아그램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어, 처음에 이제 검색을 이렇게 몇 건씩 했고 그다음에 뭐 중복 논문 제외하고 그다음에 어, 뭐 적절하지 않은 논문 제외한 뒤 최종 몇 건으로 이렇게 논문 메타 분석을 시행했다는 이런 다이아그램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프리즈마 2020이라는 플로우 다이아그램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직 이걸로 이렇게 논문을 내지는 못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크게 이전의 연구들, 그러니까 이전에 최근에 메타 분석에서 분석했던 연구들이 몇 건 있었고 포함을 시켰냐는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요 가운데는 저희가 이제 기존대로 했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런 어떻게 검색해서 논문을 추출했는지, 요 오른쪽은 뭐 웹사이트나 어떤 뭐 학회 자료라든지 뭐 직접 뭐 이렇게 서칭을 해서 뭐 이렇게 찾은 자료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요새는 다이아그램이 새로 나온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테이블 1은 그래서 각 연구들에 대한 특징들을 이렇게 소수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ROB 그래프 그래서 각 바이어스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피겨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펀넬 플롯, 그다음에 각 이제 포레스트 플롯이 되고 그래서 혹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분형 변수는 요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가로막대라고 하는 신뢰 구간이 1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최종 그 오버롤 이펙트가 1을 포함하지 않아서 통계적으로 뭐 유의하게 되는 거고 어, B의 경우는 연속형 변수 같은 경우는 0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 분석을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은 자료를 얻기 위해서 어떤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주로 리뷰 매니저하고 R 패키지를 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리뷰 매니저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코크란에서 리뷰 매니저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면 여기서 이제 팝업 뜨는 대로 클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인터벤션 리뷰를 한다고 해서 들어가서 각각의 메뉴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쉽게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 그래프도 얻을 수가 있고 플롯도 숫자만 입력하면은 쉽게 얻을 수가 있고 펀넬 플롯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알게 됐는데 리뷰 매니저가 그 더 이상 이제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더 확인은 해봐야 되지만 아마 이제는 리뷰 매니저 웹으로 이렇게 유료 버전을 사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R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거 이제 이분형 자료, 연속형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은 저희가 이제 장점이 프리 소프트웨어고 어, 잘 디자인된 그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고 여러 패키지를 통해서 좀 확장성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R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R을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 설치는 이렇게 R 프로젝트.org라는 데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코리아라는 데 들어가서 R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R 스튜디오도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 R 패키지에서 메타 분석은 이제 메타 패키지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패키지를 이용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R을 실행하려면 명령어를 써야 되는데 이분형인 경우는 이제 메타 빈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분형 연속형인 경우는 메타 콘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왼쪽은 리뷰 매니저로 이제 한 건데 오른쪽은 이제 R로 하게 되면 좀더 훨씬 좋은 그림의 펀넬 프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 매니저에서는 안 되는 이제 센시티비티 테스트라고 민감성 분석을 아래선 할 수 있는데 요 이제 센시티비티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연구들을 제외해도 일정하게 이 똑같은 이 오버롤 이펙트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로 센시티비티 테스트를 했을 때 이렇게 논문을 몇 개씩 제외해도 일정하게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고서 작성, 이제 다 분석을 했으면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겠는데, 대개 양식은 어, 당연히 이제 다른 논문처럼 이제 서론을 쓰고, 이제 그다음에 연구 방법에 어떤 포함된 연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문헌 검색 방법이라든지 어떤 선정된 연구에 질 검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변수 코딩하는 방법,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는 그 개별 연구의 질 검증한 결과와 그다음에 그 효과 크기 및 포레스트 플러스 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포레스트 플롯 안에 들어가겠지만 이제 평균 효과 크기의 그런 결과들, 산출 모형, 그다음에 데이터 오류 검증에 대한 결과를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결론을 도출하고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징적으로 이제 메타 분석에서는 부록으로 프리즈마 체크리스트나 검색식 등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리즈마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2020 버전이 있는데 27개의 이제 아이템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어 요거 이제 각각 읽어보시면 결국은 제대로 그 메타 분석을 했는지 스스로 체크하면서 해당 그 서술한 내용을 적는 칸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이렇게 저는 오늘 그 메타 분석에 있어서 좀 대략적인 인트로덕션 개념으로 일단 어, 소개를 하는 강의를 하였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혜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0분을 넘게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정현 교수님. 저 아주대 조대성입니다. 아예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좀 아예 오늘 감사합니다. 충격적인 그 사건 하나가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하신 대로 그 새로 나온 그 뭐죠? 그 프로토콜들 이렇게 다이어그램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걸 해야 되나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메타 분석에 대한 거가 좀 어그리가 될까요?
그 보시면 근데 예, 이제 제 경험, 예, 네. 전에까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나요? 근데 플로우 이제 차트를. 요게, 예, 교수님. 그래서, 근데 요게 2020 버전이니까, 네. 근데 2020년도 후에, 이제 메타 분석 논문을, 냈을 때도 이전 버전으로 했을 때, 특별히 리뷰어들이 꼭 2020으로 해라고 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 글쎄요, 이제 꼭 이거를 해라기보다는,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꼭 이제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근데 결국 여기서 제시하는 플로우 다이아그램이 저희가 이렇게 검색을 해야 또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 분석을 위해서 그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논문들을 다 챙겨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뭐 꼭 이렇게 제시 안 하더라도 처음에 논문을 이렇게 좀 어, 분석할 논문을 찾을 때 좀 이런 방식으로 일단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분석을 했으면 또 그렇게 분석한 게 아까우니까 또 이렇게 입력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력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갖고요. 예. 되게 귀찮아서 그렇죠. 아,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 BMJ에서 플리즈마 2020 제시하고 벌써 시간이 3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앞으로는 그 요렇게 하라고 할 것 같은데 이 실제로는 뭐 아까 정혜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키워드 검색만 잘 했다면은 뭐 요거를 이제 이 표를 만드는 거는 그게 어렵지가 않아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심사하는 도중에 그 프리즈마 2020으로 바꾸어라라고 제시를 하면 연구자들이 다 바꿔서 그 수정해서 논문 제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논문을 못 쓴다거나 연구를 못 한다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참고로 이 오늘 강의하신 내용은 다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질문하신 것도 다 같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내가 이런 질문해서 괜히 유튜브에 올라가면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 하시면은 질문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뭐 정혜도 교수님 원체 강의를 잘해주셔서 그런지 크게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오늘 그 첫 번째 리서치 온라인 워크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도 교수님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축하드리고 네, 집에 잘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